우리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이 있는데, 개같이 벌면요 정승 취급을 안 해줍니다. 개 취급해요. 정승같이 쓰려고 하는데 정승 취급을 안 해주면 개같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개같이 봅니까? 정승같이 벌면 됩니다. 그렇죠? 정승같이 벌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애터미에서는 돈 버는 방법과 아울러서 정승이 되는 법까지도 가르쳐 드립니다. 피카소라는 사람이 있는데, 피카소가 어떤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한 이 기부인이 와서 피카소를 알아보고 그림을 하나 그려주십시오. 피카소가 즉석에서 연필을 꺼내가지고 연필화를 싹 그려줬어요. 뭐 한 10여 분 그렸겠죠. 한 20여 분, 뭐 1시간 그렸겠죠. 그래가지고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이야기한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 1시간 일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피카소가 하는 말이, 1시간 일했다니요? 저는 40년 동안 그린 겁니다. 그러잖아요. 40년 그리지 않고서는 그게 나오지가 않아요. 10분간 그래가지고요 그 그림이 안 나옵니다. 40년은 그래야 그게 나와요. 따라서요 저희들이 여기서 강의하는 것은 뭐 1시간 강의, 저는 그래서 한 40년 정도 이 경제학과 여러 가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1시간 강의하는 것은 40년 동안 준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책을 10권 읽는 것보다요 1시간 강의 듣는 게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책을 읽어서 다 안다면 그 비싼 등록금 내고 대학 다닐 필요가 없어요. 과거 농경시대 그리고 산업화 시대에는 IQ가 높으면 성공한다고 그랬습니다. IQ 아시죠? 지능지수입니다. 인텔리전스 쿼션트 그래, 지능지수. 머리가 좋으면 성공한다. 근데 이게 창조시대, 지금 창조시대, 지식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지금 창의성이 가장 중요한 창조시대, 그리고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일하는 융복합시대, 네트워크 시대라고. 네트워크 시대에서 있어서는 NQ라는 게 있습니다. NQ 이걸 공생지수라고 그럽니다. 공생지수, 네트워크 쿼션트야. 이게 바로 그거예요. 네트워크 쿼션트. 그러니까 서로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잘 사느냐 하는 NQ, 이걸 공생지수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EQ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감성지수입니다. 감성지수, 이모셔널 쿼션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창조시대에 IQ보다도 인간관계를 누가 잘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휴먼 릴레이션. 인간관계가 IQ보다 중요하다고 그래요. 휴먼 릴레이션. 인간관계가 성공의 열쇠다. 그러면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사람을 변하게 하지 말고 나를 변하게 하면 인간관계가 잘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심리학자들은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를 전한 첫째, 자기 이해예요. 자기 이해. 나는 누구인가? 셀프 언더스탠딩이라고. 언더스탠딩. 위에 언더스탠딩은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지 말고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보인다, 그 말이에요. 자기 이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옛날에 CEO였지만은 지금은 은퇴하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공헌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왕년에 집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키웠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두 번째는 자기를 한번 이해를 했으면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 수용, 셀프 억셉팅이야. 자기 수용. 이렇게도 쓰는 거예요. 자기를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이면요 화만 부글부글 나요. 세 번째는 자기 개방, 셀프 오프닝. 자기 개방.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야지 현재 자기를 개방해야지. 제가 왕년에요. 그래도 한 가닥 했거든요. 뭐 그건 지금 자기 개방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도 자기를 개방해요. 그러십니까? 저는 이런 사람. 그래서 휴먼 릴레이션, 인간관계가 좋아지면서 네트워크, 이게 이제 공생지수예요. 네트워크 쿼션트예요.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지수, 그 능력, 이게 네트워크 쿼션트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감성지수예요. EQ. 요게 높아야지. 옛날 농경시대 고시 봐서 뭐 올라가든가 산업화 초기 이런 데는 IQ 높으면 됐어요. 서울대학 나온 놈들 다 출세하고. 근데 서울대학 나온 건달 그 바보들 무지무지 많아요. 나 그렇게 먹통 같은 놈들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데 옛날에는 서울대학만 나왔다면 출세했어요. 입도 선매. 졸업하기도 전에 대기업의 비서실에서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 전무되고 상무되고 전무되고 CEO되고 다 됐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휴먼 릴레이션스, 네트워크 쿼션트, 즉 공생지수, 같이 살아야 된다는 공생지수, 그리고 감성지수, EQ. 요게 무지무지 중요하고 요것을 형성하는 것이 휴먼 릴레이션스예요. 자, 오늘 제가 이 타이틀로 내건 것은 한국은 왜 잘 사는가? 한국은 왜 잘 사는가? 그거 그냥 잘 사는 것 같은데요. 잘 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못 사는 데도 이유가 있어요. 각 나라가요,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나라는 왜 잘 살고 어떤 나라는 왜 못 사는가? 자, 여기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왜 잘 사는가? 이걸 우리 국가 문제를 저는 얘기하는데요. 국가 문제가 내 개인 문제, 내 가정 문제, 내 기업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했는데 나는 평균도 못 미친다면은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요인들이 쭉 제가 열거를 할 텐데 요 요인 중에 나는 이것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 말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천행건. 요 말씀은 어디 나오는 말이냐면 주역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움직임은 굳건하다. 천행건. 즉 자연법칙, 창조의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천행건. 천은 하늘이고 행은 운행한다, 움직인다. 그 말이죠. 하늘의 움직임은 굳건하다. 다시 말하면 겨울이 가면 뭐가 오고? 봄이 오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자, 천행건. 하늘의 움직임은 굳건하다.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 자강불식. 스스로 강해져서 쉬지 말고 노력하라. 그 말이에요. 하늘의 법칙, 자연의 법칙은 굳건하게 그대로 있으니까 감나무 밑에서 홍시가 떨어져라 하고 입을 벌리고 있어가지고는 자연 법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따먹어라. 그게 자연 법칙. 스스로 강해져서 요 강자는요 강할 강자입니다. 굳셀 강자예요. 이거하고 이거 같은 겁니다. 이거. 강할 강자, 굳셀 강자. 스스로 자강, 스스로 강해져서 불식, 쉬지 말고 노력하라. 그 말이에요. 휴식한다 할 식자입니다. 숨쉴 식자예요. 여러분들이 정승이라면 신사숙녀, 군자는 신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승이 되려면은 스스로 강해져서 쉬지 말고 노력하라. 그 말이에요. 하늘의 법칙은 부자가 되는 법은 굳건하다. 그럼 변하지 않는다. 예나 지금이나. 그 말입니다. 이제 아까 제가 왜 모든 나라들이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왜 어떤 나라는 성공하고 어떤 나라는 성공하지 못하는가? 어떤 나라는 부자가 되고 어떤 나라는 그대로 가난한가? 그 부자가 된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누구냐 하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예요.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으니까 모르는데요. 이게 도대체 기적도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한강의 기적 그러는데 정말 그건 기적이에요. 미라클이에요. 여기 헌팅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왜 어떤 나라는 가난하고 어떤 나라는 부자가 되고 어떤 나라는 점점 가난해지는데 어떤 나라는 점점 부자가 되고
도대체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경제 발전이라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하는 것을 하버드 대학에서 2주간에 걸쳐서 세계 석학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어요. 그 세미나 결과를 모아놓은 책이 문화가 중요하다는 책이에요. 그 결론이 뭐냐면은 한 나라의 다시 말하면 한 나라의 경제적 성취를 결정하는 것은 문화다. 여기 결론이에요. 근데 그 서문을 누가 썼냐면 헌팅턴이 썼어요. 헌팅턴이 뭐라고 나오냐면 서문에 우리 학자가 거기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하버드 대학에서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도대체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이냐 하는 걸 세미나를 했는데 서문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1990년대에 한국과 가나를 비교해보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대한민국이 거기 나와 서문에. 그러면서 1960년 초에 한국과 가나란 나라 있죠? 아프리카에 1960년대 초에 경제 데이터를 보니까 한국과 가나가 똑같더라. 국민소득, 산업구조, 기술 수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았는데 1990년대 중반에 헌팅턴은 한국은 세계 14위의 경제 대국이 됐는데 가나는 지금도 그때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 그러면서 계속 글을 써요.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이 현상을 뭘로 설명해야 가능한가? 왜? 자원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가나가 좋아요. 우리는 또 우리끼리 죽어라고 팍 터지게 싸움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 가나는 그런 거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30년이 지난 다음에 한국은 세계 14위의 경제대국이 됐는데 가나는 지금도 그 모양 그 꼴인가? 그것을 결정한 것은 문화라고 밖에는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나왔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의 어떤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으로 문화를 정의해야 하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야.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는 김치에다 된장찌개를 먹는데 미국 사람들은 햄버거 먹어요. 이게 음식 문화야. 그렇죠? 그게 문화야. 우리는 촌수가요. 보통 복잡한 게 아니야. 친사촌, 외종사촌, 이종사촌, 고종사촌 해가지고 거기에 또 고종 숙모까지 이렇게 했는데 미국은 그런 거 없어. 그냥 안트 그래 보는데 전부 아줌마야. 전부 아줌마. 아주 간단해. 안트 커즌, 그렇지, 아저씨 그것밖에 없어요. 엉클하고 안트 두 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가족 문화예요. 그런 걸 문화라 그래. 삶의 방식. 자, 그러면 한국인들이 이렇게 발전한 요인이 어디 있는가 하나 살펴보자는 게. 그러면 도대체 한국이 어느 정도인가 하나 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나는 대한민국 전체를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럼 나는 어떻게 했는가? 내가 국민소득의 평균이 못 된다면은 나는 평균보다 노력을 덜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나는 저 점이 부족해서 안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DP입니다. GDP는 국내 총생산입니다. 우리 이 좁은 땅덩어리 내 10만 평방킬로미터예요. 중국과 미국의 100분의 1입니다.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100분의 1인데 이 땅덩어리 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냐? 그런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 명목 GDP라는 건요,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을 가지고 계산한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텔레비전에 뉴스 할 때마다 환율, 원 달러 환율 요거 있죠? 요걸 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외환시장에서 거래된 거. 여기 우리나라 몇 등이에요, 이게? 상당히 세죠? 세요. 자, 각 나라마다 물가가 다르니까 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도대체 그 나라 GDP가 어느 정도냐? 몇 등입니까? 자, 수출. 자, 몇 등이에요? 7등입니다. 지금 세계 108등의 국토밖에 없어요. 인구는 26등이에요. 그런데 수출은 세계 7등이라고 말이에요.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 네덜란드가 있습니다. 땅덩어리가 우리보다 더 적어요. 인구도 더 적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 우리 국민소득을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는가 하는 보세요. 왜 헌팅턴이 그런 소리를 하는가? 1960년에요. 60년에 우리 국민소득 80불이었어요. 63년, 62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는데 63년에 100불이었어요.
이때 필리핀이 800불이었어요. 우리 장충체육관 있잖아요. 하도 사는 게 거지 같아서 필리핀이 지어줬어요. 지금은 필리핀 사는 게 거지 같아가지고 우리 학교 지어지고 있죠 지금. 그래서 박 대통령이 필리핀 방문하셨잖아요. 신동파. 그때 신동파 아시죠? 방문하셨는데 그때 박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언제 필리핀처럼 사나? 언제 필리핀처럼 사나? 그래가지고 필리핀이 우리 알게를 아주 거지 국가로 취급해가지고 서름 많이 받았어요. 필리핀은 조건이 우리보다 훨씬 좋아요. 영토도 넓지, 인구도 1억이나 되지. 자, 사면이 바다죠. 그게 물반 고기반에 석유도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지하정원도 무지무지 많아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말하자셨을까? 완전히 말아드셨거든요. 그 필리핀은 나라를. 우리보다 8배 되는 소득이 지금 우리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돼버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당시 가격으로 따지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헌팅턴이 놀랄만 하죠. 뭐 때문에 그러냐, 뭐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쑥 지금 이 1000불을 넘어선 게 이때죠. 이때고, 이때 올라갔다 떨어진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게 IMF예요. 아시겠죠?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그러니까 외부에서 충격을 받으면 아주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IMF는. 그래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사람들은 외국 경제학자들은 집단 광기라고 그래놨더라고. 아니 어떻게 자기 반지를 갖다 빼다 주냐 이거야. 금모기 있잖아요, 금모기. 그런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 지금 거덜났죠? 거덜났는데 반지를 빼주기는 그냥 있는 반지를 다른 나라로 빼돌려. 그게 문화예요, 문화. 자, 그래서 즉각 이렇게 와서 다시 회복합니다. 그렇죠? 회복해가지고 쑥 가다가 여기서 다시 떨어져요. 그렇죠? 21,000불까지 올라갔다가 19,000불로 떨어지죠. 요게 글로벌 금융위기. 우리는 극복해서 다시 20,000불로 올라갔고, 자, 이렇게, 자, 1960년대, 63년에 100불이던 나라가 지금은 몇 배가 오른 거예요? 230배가 오른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거기다 자원이 많기를 하나, 따뜻하기를 하나, 거기다 싸움을 안 했나, 저끼리 팍 터지게 싸우고 아무것도 없었고, 거기다가 인구 밀도가 높아요. 인구 밀도가 우리가 세계 3등이에요. 1등이 방글라데시, 2등이 대만, 3등이 대한민국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1년에 필리핀 같은 데는 1년에 3모작, 4모작이 가능해요. 비어먹고 심고. 그러니까 비는 놈 있고 심는 놈 있고 다 그래요, 거기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주공 농사를 1년에 한 번밖에 못 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게 이제 연구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경제 구조를 한번 봅시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경제 구조는 두 가지로 칩니다. 생산 구조가 어떻고 고용 구조가 어떻냐. 즉 1차, 2차, 3차 산업에서 도대체 부가가치가 얼마나 나오는 거고 그 분야에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자, 생산 구조를 보면은 1963년에 거의 우리나라 생산의 절반이 1차 산업, 농림수산업에서 나왔어요. 농사 짓고 살았다. 농사 짓고 살았다. 그러다가 경제개발이 시작되면서 이 농업의 비중이 점점점 떨어져요. 그렇죠? 농업의 비중이 떨어져서 2010년대 우리나라 농업의 비중은 GDP의 몇 %예요? 2.6%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광공업이, 특히 우리나라는 광업은 별로 없습니다. 광산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 커지다가 여기를 피크로 해서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건 생산 구조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2차 산업이 가장 건실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서비스업이라는 것은 2차 산업에서 생산되는 것을 유통시키는 게 서비스업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일본, 독일과 함께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예요. 부가가치가. 이게 굉장히 건실한 거예요. 30% 수준이. 자, 3차 산업 어떻습니까? SOC 점점 커지죠. 근데 고용 구조를 보면 더 잘하실 수가 있습니다. 1963년에 농부가 63%였다. 그 말이에요. 다 농사 짓고 살았다. 100명 중에 63명이 농부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광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거 서비스. 그러다가 농촌 인구가 점점 도시로 오면서 지금 몇 %예요? 6.6%. 농사 짓고
광산에 있고 고기 잡는 사람 다 합해도 인구의 6.6%다 그런 말이에요. 인구의 6.6%가 부가가치의 2.6%를 생산하니까 생산성이 높다는 게 낮다는 거예요. 대단히 낮다.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고기 잡고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 가난하다. 왜? 부가가치가 적어. 자, 광공업에 종사하는 16.9%의 노동자들이 30.8%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봉급이 높아요. 그래서 왜? 부가가치가 생산성이 높거든. 지금 서비스업이 76.5%가 종사하고 있어요. 100명 중 77명, 76명이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그런 말이 지금. 유통도 서비스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어떻습니까? 76.5%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데 부가가치는 66.6%니까 관공업보다 훨씬 떨어져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봉급이 낮아요. 그러나 요 구조, 경제가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3차 산업 비중이 점점 커져요. 1차, 3차, 2차, 1차 이렇게 돼요. 이것을 코린 클라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법칙이라고 얘기한 것은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미국은 농업대국입니다. 농업대국인데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밖에 되질 않아요. 프랑스나 호주 같은 나라들도 농업대국이에요. 그런데 3%를 넘어가지 않아요. 아주 그냥 농산물만 수출하고 있는 뉴질랜드라든가 남미 같은 경우도 10%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런 나라들은 농업 부분의 부가가치 생산이 높아요. 그래서 소득이 높죠.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그 대한민국이, 한국이 잘 살게 된 요인이 어디 있느냐? 이건 문화인데, 그럼 그 문화가 어떻게 반영되느냐? 가장 학자들이 중요하게 된 게 높은 교육열입니다. 교육열. 한국은 가난했던 시절에 교육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그래서 갈브레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 양반이 그 당시 후진국 경제발전론을 얘기하면서 경제발전을 위해서 아시아에서 필요한 것은 자본이고, 아프리카에서 필요한 것은 교육이고, 남미에서 필요한 것은 혁명이다 그랬어요. 남미는 저쪽에 스페니시 소수 백인이 전체 나라를 장악하고 착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남미가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뒤집어 엎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프리카는 글자를 안 놓으면 놈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기계를 갖다 주고 뭘 갖다 줘도 발전을 못해. 그런데 아시아,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가난했던 시절에 정말 자갈론 팔아가지고 황소 팔아가지고 자식 교육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만 들어오면 됩니까? 자본만 들어오면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경제학자들이 교육이 과연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걸 연구가 무지무지 많이 나옵니다. 미국을 대상으로 나오고 후진국을 대상으로 나오고. 그런데 지금까지 경제학자들이 인풋 아웃풋 분석에 의하면, 즉 비용 효과 분석에 의하면 교육 투자가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요. 교육 투자가. 야 임마 그 돈 들이고 학교 갈 필요 뭐 있어?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열심히 일하면 돈 버는데, 그렇게 해서 평생 돈 번 돈하고 돈 들여서 교육을 시켜서 평생 번 돈하고 해봤더니 처음에는 돈이 들어가지만은 교육을 받은 다음에 번 돈이 몇 배가 되더라 그런 말이야 지금. 그래서 교육 투자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 교육 투자를 해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유교 문화의 덕입니다. 배우지 않는 놈은 짐승과 같다 그랬거든요. 배우지 않는 놈은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 프랑스 그저 병인 양로 때 어떻습니까? 왜 교장각 저기 저 강화도 습격해가지고 책 다 들고 갔죠? 지금 찾아봤죠? 아마 그렇게 끈질기게 달라고 조른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안 주면 말면 되는데 계속 달라고 하니까 주죠. 저는 깡다구 하나는 무지무지 좋아해요. 그때 프랑스 군인들이 강화도 침공해가지고 장교들이 깜짝 놀랐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돼지우리인 줄 알고 들어가 봤더니 사람 사는 집이었어요. 그 당시 초가집이 그놈들 보기에는 돼지우리 같죠. 근데 그 돼지우리 속에 책이 다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자기들도 책이 없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이놈들은 여기서 뭐 하고 있단 말이야. 그 당시 책이 다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쪽에서는 교육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헌팅턴이 그 말 지적해 놨어요.
한국인들은 교육, 조직, 기강 이런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어? 자, 이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육이라고 했지만은 우리 사업자 개인분들은 사장님들은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내가 하는 일에 공부를 했던가. 우리 동네 가보면요, 프랜차이즈점이 들어와 있고 SSM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동네 빵집이 있고 동네 구멍가게가 있어요. 저는 일부러 동네 구멍가게 가서 빵도 사고 물건도 사거든요. 그런데요, 환경 정리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친절성이라든가 말하는 거라든가 이 프랜차이즈점에 있는 사람하고 동네 빵집 아줌마하고는 비교가 되질 않아요. 이게 도대체 경쟁이 되질 않아요. 그렇게 지저분하게 해놓고 그 맛있는 빵을 까만 봉투에 싸준다거나, 그 까만 봉투 있잖아요, 시장. 그래서 또 그냥 어지러져 있고, 그래서 제가 빵 사면서 그랬어요. 아줌마,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청소 좀 하시고, 아이 봉투 하얀 거 몇 푼 한다고 까만 봉투에 빵을 사주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제가 더 잘 알아요 이러더라고. 또 이게 공부가 안 된 거예요. 이게 공부라는 게 무슨 애카데믹 캐리어를 얘기하는 뭐 대학도 그거 아니고, 내가 빵 장사를 하면은 프랜차이즈가 들어왔으면은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무슨 학교를 많이 다닌다, 또 지식을 외우고 많이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은, 또 장사를 하면은 장사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지 마지못해 해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 우리 한국은 그래서 초기에 가난했던 시절에 국민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교육인데, 가난했던 시절에 우리 부모들 조상들은 자녀들 교육을 시켜놨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게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그런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가는 데는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교육공장 같은 교육은 안 되고요, 창의성 교육이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 요소는 경제하려는 의지입니다. 이코노마이징을 저렇게 번역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예요. 그러면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 없는 사람들이 있느냐? 있어요. 대부분의 후진국들이 자포자기예요. 자포자기입니다.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의지예요.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꿈. 자, 교육열, 높은 교육열, 이것이 머리 공부라면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는 무슨 공부예요?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정신적 요소가 됩니다.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도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즉 죽고 살고 내가 해서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공하시겠다면, 성공을 꼭 바란다면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이 모티베이션이 됩니다. 가장 중요해요. 자, 다음 세 번째 제가 하는 게 정부의 리더십입니다. 후진국에서요, 가장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된 게 국가 또는 정부 그 자체예요. 정부 그 자체입니다. 후진국의 지도자들은요, 지도자가 아니에요. 깡패이거나 도둑 집단이에요. 공무원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가지고, 며칠 전에 케냐에 대해서 나오더라고. 오바마 아버지의 국가, 나라 케냐. 농사를 지으면, 밭에 농사를 지으면 호구지책이 된답니다. 농사를 안 지어요. 그래서 기자가 왜 안 지냐고 물어보니까, 농사를 지으면 농사에서 나온 것보다 공무원들이 더 많이 뺏어간대. 그러니까 아예 안 짓는 게 낫대요. 아예 안 지어. 내가 필리핀에서 그걸 봤어요. 논이 그 3모작 4모작이 가능한데 텅텅 비어 있어. 그래서 가이드한테 물었어요. 농사 지면 되는데 왜 안 지냐 그랬더니, 미쳤다고 지냐 이거야. 지면 지주가 다 뺏어가는데. 그러니까 후진국의 지배계층은요, 그게 국민들을 리드하는 리더가 아니고 국민들을 수탈하는 도둑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전부 다
전부 다 청렴도가, 즉 부패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못 사는 나라는 부패도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도 관료들이 부패합니다. 정치가들이 부패해요. 그렇죠? 부패하는데 우리 언론은 부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깡패 국가에서는요, 부패했다고 이 얘기를 못해요. 왜? 그 얘기한 놈은 일주일 내에 죽어요. 우리는 부패하는데 그걸 부패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대고 주먹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러가라고. 그렇게 했다가는 깡패 국가에서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럼 그 국가가 어떻게 선진국이 되긴 못 된다. 이런 국가만이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정부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아이고 정부 그놈들 뭐 있어.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저축의 적절한 활용.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의 생산한 것 중에서 소비하고 남은 것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호구지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저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국내 저축이 없으면은 그걸 뭘로 보충해야 됩니까? 국내 저축이 없으면 해외 저축으로 보충을 합니다. 즉 외국 사람들이, 그 당시 선진국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것 중에 소비하고 남은 것을 우리가 도입해서 쓰는 것, 이것을 외자 도입이라 그래요. 외국 자본을 도입했다 그 말이에요. 국내 자본 가지고는 안 되니까. 왜? 우리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해외 저축을 들어왔어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신문에서 말하는 차관입니다. 차관은 해외에서 해외 사람들이 저축한 걸 우리가 빌려온 게 차관이에요. 그걸 외자, 외국 자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자본이 없으니까 외국 자본을 들여다가 썼어요. 그게 외자 도입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기업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 자본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차용을 해서 기업을 성공시킨 것과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됩니다. 그러면 외국 자본만 도입하면 다 성공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알거지된 나라가 많아요. 아르헨티나가 그래가지고 빚도 못 갚고 있고,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요, 선진국들이 엄청난 원조를 했습니다. 외자를 갖다 줬어요. 근데 지금 그 모양 그 꼴이에요. 남미 국가들요, 굉장히 많은 외자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빚을 못 갚아. 그걸 디폴트라고 그래요. 디폴트. 못 갚아요. 즉 국가 파산이에요. 그러면 외자 도입을 했을 때 그 외자가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었다. 그런 말이죠. 자, 다음. 사회적 동질성. 우리는 한 민족, 한 언어, 한 문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종교적 갈등이 없어요. 종교적으로 싸우기 시작하면요, 나라가 커들나요, 이건.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었어요. 사회적 동질성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국민들이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역사, 그리고 같은 동료의식을 갖게 되면 기술의 파급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문화의 파급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서울에서 유행하면 그날 오후에 부산에서 해요. 이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면 그렇게 되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전 국민이 하나의 가치관을 갖는 속도가 무지무지하게 빠르다. 무지무지하게 빠르다. 사회적 동질성이 더 중요한 것은요, 사회적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회 계급이 없어. 계급이 맨 바닥에서 출발하니까 누구든지 부지런하게 일해서 성공하면 사회 상류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사회적 이동성이 완전히 보장됐어요. 이걸 소셜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업워드 소셜 모빌리티. 상류 사회로 올라갈 수 있는 이동성이 매우 커졌어요. 이게 사회적 동질성의 가장 아주 큰 장점입니다. 사회적 이동성, 이건 사회적 동질성,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우리 역사를 얘기하면 세종대왕, 전부 다 우리 조상이라는 이순신 장군 다 존경하고 그렇게 그런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원정주의, 따뜻한 가슴. 지금요, 영국을 비롯해서 사관에서 폭동이 일어나는데 청년 실업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청년 실업이 50%예요. 그러니까 절반이 백수라는 얘기. 절반이 백수인데 폭동이 안 일어나느냐? 원정주의 때문에 그래요. 원정주의.
유교적 원정주의. 다시 말하면 뒷방에 30 먹은 아들이 자빠져서 놀아도, 백수로 놀아도 엄마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용돈까지 주고 군대 가면 따라가고 다 해줘요. 서양은 18세 되면 독립해야 되잖아요. 집 나가야 됩니다. 18세 때 집 안 나가면 쫓아내버려요. 그러죠? 근데 제 조카도 그런 딸이 하나 있는데, 혼자 사는 딸이 하나 있는데, 30이 먹어서 나가려고 해도 못 나가게. 네가 나가서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하고. 그렇잖아요. 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아주 조카나가 지금. 저는 나가겠다고 그러는데 부모는 나도 이놈 가시는데 혼자 나가서 어디 살려고 그러면 나가지 말라고. 그것도 폭동이 아니라 이게 원정주의예요. 사회가 따뜻하다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가치관이 아닙니다. 나쁜 문화가 아니에요. 이게 점점 없어져 가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박애 정신을 갖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회 안전망이에요, 그 자체가.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근면과 검소. 무지무지 부지런했어요. 이게 이제 몸 공부입니다. 암만 머리 공부가 잘 되고 마음 공부가 잘 됐다 하더라도 게으르면 이건 안 돼요. 게으르면. 이제 앞으로 창조 시대의 근면성은 몸을 열심히 움직이는 게 아니고 생산성을 높게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북분단. 야, 저게 무슨 유리한 조건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항상 모든 사안은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남북분단으로 우리가 손해본 게 많습니다. 많지만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살아야 된다는, 공산주의에 아주 치를 떨었거든. 저놈들보다는 강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국민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유의 일부를 유보할 수 있었어요. 자유의 일부를 유보하고 경제건설에 뛰어들 수가 있었다. 그래서 아무리 독이라도 잘 쓰면 양약이 돼요. 우리는 이걸 좋은 데 썼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해서 치열한 경쟁. 그 다음에 군의 긍정적 역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한 겁니다. From Rags to Riches라는 카버 스토리가 나왔어요. 거지에서 부유국으로. 이렇게 코리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군의 긍정적 역할이 매우 컸다는 기사를 계속 쓰고 있어요. 뭐냐면은 그 당시 한국이 농업이 주였는데 거의 70%가 농민이었는데 집단 생활 그리고 조직 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한 농촌 청년들을 현대적인 조직, 현대적인 무기, 현대적인 교육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업을 경영하는 데 리더십이라든가 인내심, 용기, 도전 정신을 길러줬다는 거예요. 다음, 한국인의 집단주의적 성향. 여기에 집단주의가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주의가 그 거대한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거 전부 집단주의입니다. 우리 월드컵 때 거리에 나와서 누가 돈 주도 않는데 응원하는 걸 보고 서방 기자가 그렇게 써놨어요. 저건 집단 광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완전히 광기라는 거예요. 이게 집단주의 성향이에요. 집단주의. 다시 말하면 집단주의는 나보다도 국가를 먼저 생각했어요. 이게 애국심으로 나타납니다. 애국심으로. IMF 사태를 맞으니까 결혼 반지까지 다 빼줬어요. 외국 기자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놈들이 미치지 않고서 저렇게 못한다 이거. 우리 집단주의적 문화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요. 애국심이 굉장히 강하다. 냉전과 가트 체제. 이것도 무슨 냉전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45년 전쟁이 끝나고 동서냉전이 시작됩니다. 저쪽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 공산권이 형성되고 코메콘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됩니다. 이쪽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 코콤 또는 마샬 플랜 또는 여러 가지 체제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양 진영이 서로 국가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원조를 합니다. 경제 원조를 해줘요. 군사 원조 해주고 경제 원조.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들 국내 시장은 개방하면서 후진국들이 경제 발전을 하라고 후진국 시장을 막아두어도 그대로 용인해 줬어요. 이게 가트 체제입니다. 일반 특혜 관세라고 하는 관세 시스템을 적용해 줘가지고 우리가 미국 시장에 파는 물건에 대해서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미국이 관세를 적게 매겼어요. 우리 시장이 많이 팔아라. 그리고 미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높은 관세를 매기거나 행정조치로 못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용인하도록 해줬어요. 왜?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니까. 지금 끌어들여야 되니까. 이제 가트가 계속 발전하면서 세계 경제가 발전하니까 그때그때 이제 어떤 규약을 맺어 사는데 전부 다 뭐냐면은 선진국들이 후진국의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뭘 해주자? 관세를 낮춰주고 우리 시장을 개방해주자. 그때 마침 우리는 경제 개발을 신나게 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안 했으면 못 되겠어요. 못 팔아먹어요. 왜? 80년대 중반부터 우루과이 라운드가 시작돼서 1995년 WTO가 성립하면서 이제 개방 다 해라. 너희도 예외가 없다. 다 해버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를 봐주고 있을 때 우리는 성장을 해줬다 그 말이에요. 냉전 시대에는 정치적 우국을 만들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선진국들이 희생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냉전이 붕괴되니까 이제 우리도 좀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때부터는 글로벌이라는 말, 세계화라는 말로 전부 다 개방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1990년대 중반에. 바로 우리는 냉전의 희생양이 됐지만, 한국전쟁이 냉전의 결과거든요. 희생양이 됐지만 그걸 이용해서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만사 세옹지마. 그렇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정승을 만드는 이 방법이 교육이고, 그 다음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멋진 인간이 되기 위한 겁니다. 멋진 인간인 게 뭐예요? 신사숙녀입니다. 신사숙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사숙녀는 어떤 사람을 신사숙녀라고 하느냐?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을 신사숙녀라고 해요. 건전한 상식. 지식이 있다고 상식이 있는 거 아닙니다. 지식은 엄청 있는데 몰상식한 놈이 한두 놈이 아니에요. 보면은 이게 서양 속담, 영국 속담에 그래서 상식이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상식이 없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 영국에 헌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국은요 세계 최고의 민주국 가운데 헌법이 없어요. 헌법이 불문법이에요. 헌법이 없어. 뭐 가지고 해요 그럼? 건전한 상식 가지고 해요. 건전한 상식 가지고. 그래서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려고 하지 마시고 정승처럼 벌어서 청승처럼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개 취급밖에 안 당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죽을 둥살둥 끝까지 붙어 있으면 돈은 벌게 돼 있고, 기왕에 벌 바에야 개처럼 벌 것이 아니라 정승처럼 벌어야 된다. 정승처럼 버는데 내가 어떻게 정승? 그게 아니고 신사숙녀가 되면 그게 정승이고, 신사숙녀는 거칠고 멀쩡한 사람이 아니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신사숙녀이고 그것이 정성이다. 자, 애터미 사업을 하신 모든 분들 정성이 되셔가지고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